정아야, 민지가 죽었어. 청송교도소에서 자살했다고? 여러분, 만약 이런 전화를 받는다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의 주인공, 김정아가 바로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32살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정아에게 친구의 죽음 소식이 전해진 거였어요. 그런데 죽은 친구가 누구였냐면 세상에서 가장 의리 있고 정의감 넘쳤던 절친 박민지였습니다. 정아는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민지가 자살할 리 없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10년 전 함께 군대를 다녔던 민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 강인했던 친구가 교도소에서 일주일 만에 자살했다니 뭔가 잘못된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정아는 놀라운 결심을 합니다. 직접 청송교도소에 들어가서 친구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평범한 회사원이 어떻게 교도소에 들어간다는 걸까요? 놀랍게도 정아는 고의로 폭행 사건을 일으켜 자신도 죄수가 됩니다. 친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청송교도소에 들어간 지 열흘째 되던 날,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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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 복도에 울려 퍼지는 충격음과 함께 평소 조용하던 정아가 갑자기 6명의 교도관들과 맞서고 있었던 겁니다. 교도관이 곤봉을 휘두르자 정아는 마치 바람처럼 피해버렸어요. 그리고 상대의 팔을 단숨에 꺾어버렸습니다. 으악! 비명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자 다른 교도관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정아는 한 명씩 차례대로 제압해 나갔거든요. 주변 죄수들은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저 평범해 보이던 여자가 대체 누구야? 맞습니다. 6명의 건장한 교도관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고 정아만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평범해 보이던 이 여성의 진짜 정체가 뭘까요? 그리고 친구의 죽음 뒤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상상도 못하셨던 충격적인 반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리와 복수, 그리고 우정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저희가 이런 실화 같은 이야기를 매일 준비해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처음부터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1일 전 일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일어난 일이죠. 김정아라는 여성이 오늘도 책상 앞에 조용히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32살에 키 165cm, 단정한 외모를 가진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말수도 적고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직원이었죠. 그런데 이 회사에서 정아는 늘 무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정아 씨, 이 계산 틀렸네요. 다시 해주세요. 김 과장이 서류를 던지듯 내밀었어요. 정아가 확인해 보니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정아는 반박하지 않았어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는 정아를 보며 다른 직원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정말 답답한 사람이야. 저러니까 계속 당하지.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고만 사는 사람들 말이에요. 정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아는 혼자 옥상에서 김밥을 먹고 있었어요. 동료들과 어울리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했던 거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정아야, 수진이야. 오랜만에 듣는 고등학교 동창 이수진의 목소리였어요. 정아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수진아, 오랜만이다. 잘 지내? 그런데 수진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정아야, 너 민지 소식 들었어? 그 순간 정아의 손이 멈췄어요. 박민지.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따뜻해지던 소중한 친구 이름이었거든요. 민지 말이야? 무슨 일 있어? 그리고 수진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나왔습니다. 정아야, 민지가 죽었어. 김밥을 들고 있던 정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했어? 청송교도소에서 자살했다고 해. 그 순간 휴대폰이 정아의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안 돼. 안 된다고. 정아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주워들었습니다. 수진아, 장난하는 거지? 민지가 어떻게? 진짜야, 정아야. 조폭들과 싸우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일주일 만에 자살했다는 거야.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가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정아에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자살이라고? 민지가? 정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박민지는 절대 자살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20년 전 함께 군대를 다닐 때도 가장 의지가 강했던 게 민지였어요. 그런데 정아야, 나도 이상해. 민지 성격 알잖아. 절대 자살할 사람 아니잖아. 수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민지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굴복하지 않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장례식은 언제야? 모레야. 정아야, 올 수 있지? 당연히 가야지. 꼭 갈게. 전화를 끊은 정아는 한참 동안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어요. 민지와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20살 때 함께 입대했던 날, 힘든 훈련을 서로 격려하며 이겨냈던 날들, 전역할 때 언제나 연락하고 지내자고 약속했던 그날까지 말이에요. 민지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정아의 마음속에는 슬픔보다 더 강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어요. 바로 분노였습니다. 그날 오후 정아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동료가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민지 생각밖에 할 수 없었거든요. 집에 도착한 정아는 즉시 컴퓨터를 켰습니다. 박민지에 대한 기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청송교도소 수감자 자살. 조폭과 싸워 수감된 박민지 씨 극단 선택. 기사 내용은 이랬습니다. 민지가 길에서 조폭들이 시민을 괴롭히는 걸 보고 나서서 싸웠는데 그 과정에서 조폭 행동대장을 크게 다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해죄로 청송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일주일 만에 자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해. 뭔가 이상하다고. 정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지가 약한 사람을 도우려 했다는 건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정의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자살은 절대 아니었어요. 분명히 뭔가 숨겨진 게 있어. 정아는 더 많은 정보를 찾으려 했지만 인터넷에는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정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특히 함께 군대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자고 약속했던 그날이 자꾸 생각났어요. 민지야, 미안해. 내가 더 자주 연락했어야 했는데. 후회의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정아의 마음속에는 후회보다 더 강한 감정이 자라고 있었어요. 민지야,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 내가 왜 죽었는지, 정말로 자살인지 모든 걸 알아낼 거야. 그 순간 정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소의 조용하고 소극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결연한 의지가 스며들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회사원이 얼마나 무서운 결심을 품고 있는지 말이에요. 민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정말 무서운 각오가 서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친구를 잃은 정아가 어떤 결심을 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이틀 후, 정아는 박민지의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장례식장이었는데 생각보다 조문객이 많지 않았어요. 민지의 가족들과 몇몇 친구들만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아가 영정사진 앞에 서자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민지야, 정말 미안해. 영정사진 속 민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괜찮다, 정아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정아 씨죠? 민지가 자주 얘기했어요. 돌아보니 정아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이 서 있었어요. 저는 민지 직장 동료 김영이라고 해요. 민지가 정아 씨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요? 민지가 저를. 네, 군대 동기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친구라고 했어요. 영희의 말을 듣자 정아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믿던 친구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그런데 정아 씨, 저도 이상해요. 민지가 자살할 사람이 절대 아닌데.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민지가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전화했거든요. 그때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정아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어떤 얘기요? 누군가 자기를 계속 미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폭들과 싸운 것도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고. 미행을 당했다고요? 네, 민지가 며칠 전부터 이상한 차가 자기를 따라다닌다고 했어요. 그런데 조폭들과 싸운 바로 그날, 마치 누군가 계획한 것처럼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정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역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게 맞았어요. 혹시 민지가 왜 미행당한다고 생각했나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최근에 어떤 사건을 맡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어떤 사건이요? 청송교도소 관련된 사건이었어요. 교도소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 문제를 조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아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지가 청송교도소 관련 사건을 조사하다가 누군가의 표적이 되었고 고의로 교도소에 들어가게 만든 다음 살해한 거였어요. 영희 씨, 혹시 그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민지가 워낙 조심스러워해서 자세한 건 안 알려줬거든요. 다만, 영희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지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만약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정아 씨한테 이 말을 전해달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요? 707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정아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707. 20년 전 함께 707 특임대에서 훈련받을 때 했던 약속이었어요. 서로 위험에 처하면 반드시 도와주자. 그게 우리의 의리다. 바로 그 약속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정아는 혼자 카페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민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707의 약속을 지켜달라. 그건 분명 복수해달라는 뜻이었어요. 자신을 죽인 놈들을 찾아서 정의를 실현해달라는 마지막 부탁이었던 거죠. 민지야, 알겠어. 내가 반드시 해낼게. 그날 밤 정아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청송교도소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지 말이죠.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죄를 지어서 수감되는 것. 하지만 너무 가벼운 죄를 지으면 다른 교도소로 갈 수 있고 너무 무거운 죄를 지으면 오랫동안 갇혀 있어야 했어요. 정아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해죄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았어요. 민지와 같은 죄목으로
같은 교도소에 들어가는 거죠. 좋아, 이렇게 하자. 다음 날 정아는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정아 씨, 갑자기 왜 그래요? 김 과장이 놀라며 물었지만 정아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는 책상을 정리하며 나왔습니다. 동료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지만 정아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정아는 시내 유흥가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조폭들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싸움을 걸 수 있을까요? 고민하던 정아는 한 골목에서 좋은 기회를 발견했어요. 건달 몇 명이 술에 취한 젊은 여성을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아가씨, 우리랑 같이 놀자. 싫어요. 저리 가세요. 여성이 울먹이며 거부했지만 건달들은 계속 따라붙었어요. 정아는 망설이지 않고 다가갔습니다. 저기, 그만하세요. 건달들이 정아를 보더니 웃었어요. 또 다른 아가씨가 나타났네. 너도 같이 놀래? 그 여성 놔주세요. 보기 흉해요. 정아의 단호한 말에 건달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인연이 뭐라고 그래? 너 누구야?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못 본 척할 수는 없네요. 건달 중 한 명이 정아에게 다가오며 어깨를 밀었어요. 야, 너 어디서 나서는 거야? 정아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정당방위 상황을 만드는 거였어요. 다시 한번 말하겠어요. 그 여성을 놔주세요. 이 미친년이. 건달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아의 몸이 움직였어요. 사실 여러분, 정아에게는 아직까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707 특임대에서 받은 훈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그 실력을 최대한 숨겨야 했어요. 정아는 어설프게 몸을 피하는 척하면서도 정확히 상대의 급소를 노렸습니다. 으악! 건달 한 명이 쓰러지자 다른 놈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어요. 정아는 마치 운 좋게 이기는 것처럼 연기하면서 하나씩 제 앞에 나갔습니다. 인연이 뭐야? 어떻게 이럴 수가? 결국 5명의 건달이 모두 쓰러졌어요. 그중 한 명은 팔이 부러졌고 다른 한 명은 갈비뼈에 금이 갔습니다. 신고했어요. 지나가던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소리쳤어요. 정아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거든요.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 정아는 체포되었습니다. 정당방위였지만 상대방이 크게 다쳤기 때문에 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유치장에서 밤을 보낸 정아는 다음 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정당방위 주장하면 풀려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과하게 했어요. 처벌받는 게 맞아요. 변호사는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지만 정아는 끝까지 죄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었어요. 김정아 씨, 청송교도소로 이송됩니다. 바로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여성이 청송교도소에서 어떤 일을 벌일지 정말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정아가 청송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호송차에서 내린 정아의 눈앞에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나타났어요. 청송교도소. 높은 담장 위로 철조망이 빽빽이 설치되어 있고 곳곳에 감시탑이 서 있었습니다. 신입 들어갑니다. 교도관의 외침과 함께 무거운 철문이 열렸어요. 정아는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로 신체 검사와 소지품 검사를 받았어요. 정아는 조용히 절차에 따랐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초범자처럼 보였지만 사실 주변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이름 김정아입니다. 죄명 상해죄입니다. 형량 6개월입니다. 간단한 신상 조사가 끝나자 교도관이 오렌지색 죄수복을 건네주었어요. 착용하고 3동으로 가세요. 거기가 여자 수감동입니다. 정아는 죄수복을 받아들고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정말 죄수가 된 것 같았어요. 3동으로 향하는 길, 정아는 복도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민지가 마지막으로 걸었을 바로 그 길이었거든요. 신입이구나. 복도에서 마주친 한 죄수가 정아를 훑어봤어요. 조용히 있어. 여기선 말 많이 하면 안 돼. 다른 죄수가 조용히 경고했습니다. 정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걸었어요. 복도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교도관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3동에 도착하자 담당 교도관이 나왔어요. 40대 중반의 건장한 남성이었는데 이름표를 보니 강철민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김정아? 네. 나는 강 교도관이다. 여기 규칙부터 설명해 주지. 강 교도관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첫째, 복도에서 뛰지 마라. 둘째, 허가 없이 다른 감방에 가지 마라. 셋째, 교도관에게 반말하지 마라.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좋아. 너는 사호실에 들어가면 된다. 정아는 사호실로 안내받았습니다. 6평 정도의 작은 방에 2개의 침대가 놓여 있었어요. 어서 와. 침대에 앉아있던 여성이 정아를 반겼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아라고 합니다. 나는 이수진이야. 잘 부탁해. 이수진. 정아는 그 이름을 어디서 들은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여기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6개월 정도 됐지. 너는 뭘 해서 들어왔어? 상해죄요. 조폭들이랑 싸웠어요. 수진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조폭들이랑? 혼자서? 네. 다른 사람 괴롭히는 걸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대단하네. 나도 비슷해. 나는 횡령죄인데 사실 누명이야. 정아는 수진의 말에 관심이 생겼어요. 누명이요? 응. 내가 검사였거든. 그런데 어떤 사건을 조사하다가 누군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그 순간 정아는 깨달았습니다. 이수진이 바로 민지가 만나려 했던 그 검사일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혹시 어떤 사건을 조사하셨는데요? 수진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교도소 관련 사건이었어. 하지만 여기서는 말하기 어려워. 너무 위험해. 정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민지가 파헤치려 했던 그 사건 말이에요. 저녁 시간이다. 교도관의 외침에 모든 수감자들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정아도 수진과 함께 식당으로 갔어요. 식당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100여 명의 여성 수감자들이 줄을 서서 식사를 받고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여자들 조심해. 수진이 한쪽 구석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왜요? 여기 여왕벌들이야. 신입들 괴롭히는 걸 좋아해. 정아가 그쪽을 보니 정말로 기세가 남달라 보이는 여성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 중심에는 40대 초반의 건장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김옥자야. 여기서 가장 센 언니지. 살인죄로 무기징역 받은 사람이야. 정아는 김옥자를 자세히 봤어요. 눈빛이 날카롭고 분위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식사를 받아 앉은 정아에게 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규칙을 알아야 해. 첫째, 김옥자한테 찍히면 안 돼. 둘째, 교도관들한테도 조심해. 셋째,
수진이 말을 멈추더니 주변을 살폈어요. 뭐요? 절대 궁금한 걸 파헤치려 하지 마. 여기서는 모르는 게 약이야. 그때 김옥자 무리 중 한 명이 정아 쪽으로 다가왔어요. 야, 신입. 정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니한테 인사하네?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정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눈에 띄면 안 되었거든요. 에이, 별로 재미없네. 나중에 또 봐. 그 여자는 시시하다는 듯 돌아갔어요. 수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잘 넘어갔어. 식사 후 감방으로 돌아온 정아는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수진 씨, 혹시 박민지라는 사람 아세요?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친구예요. 여기서 자살했다고 들었는데. 수진이 문을 확인하고 와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지는 자살한 게 아니야. 살해당한 거야. 정아의 온몸이 긴장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민지가 죽기 전에 나한테 말했거든. 자기가 위험하다고,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누가요? 그건 몰라. 하지만 분명한 건 여기에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야. 민지가 그걸 파헤치려다가 죽은 거고. 정아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역시 민지는 살해당한 거였습니다. 그 비밀이 뭔가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교도관들과 외부 세력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수진이 더욱 목소리를 낮췄어요. 여기서 죄수들이 사라지는 일이 있어. 사라진다고요? 응. 출소도 안 했는데 갑자기 사라져. 공식적으로는 다른 교도소로 이송됐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연락이 안 돼. 정아는 소름이 돋았어요.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민지도 그렇게 사라질 뻔했어. 하지만 죽음으로 위장해서 처리한 것 같아. 증거는 있나요? 아직은 없어. 하지만 민지가 남긴 단서가 있을 거야. 그 감방에. 수진이 복도 끝을 가리켰어요. 5호실. 민지가 마지막에 있던 감방이야. 지금은 비어 있어. 정아는 그곳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라도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정아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지의 마지막 순간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복수에 대한 의지가 더욱 강해졌어요. 민지야, 이제 시작이야. 널 죽인 놈들을 반드시 찾아낼 거야. 어둠 속에서 정아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여성의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정아가 청송교도소에서 발견하게 될 충격적인 진실이 무엇일지 정말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여러분, 정아가 드디어 민지의 흔적을 찾기 시작합니다. 과연 어떤 충격적인 단서를 발견하게 될까요? 청송교도소에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정아는 이수진과 함께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는 모든 수감자가 의무적으로 작업에 참여해야 했거든요. 정아야, 저기 봐. 수진이 조용히 가리키는 곳을 보니 강철민 교도관이 김옥자와 은밀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저들이 자주 저렇게 얘기해. 응. 뭔가 수상해. 교도관이 죄수랑 저렇게 친하게 지낼 리 없잖아. 정아는 그들의 대화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강 교도관이 김옥자에게 작은 종이를 건네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 종이가 뭘까?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 일반적인 업무는 아닐 거야. 작업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정아는 기회를 노렸어요. 5호실을 확인해 볼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수진 언니, 화장실 좀 다녀올게. 조심해. 너무 오래 있으면 의심받아. 정아는 복도로 나와서 주변을 살펴봤어요. 다행히 교도관들이
점심을 먹으러 간 틈이었습니다. 오호실은 복도 끝에 있었어요. 민지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그 방이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정아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20년 전 특임대에서 배운 기술이었지만 지금은 그 사실을 숨겨야 했습니다. 정아는 마치 우연히 문이 열린 것처럼 연기하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감방 안은 썰렁했습니다. 2개의 침대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어요. 정아는 조심스럽게 방 안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야, 뭔가 남겨뒀을 거지? 정아는 침대 밑부터 찾아봤어요. 먼지만 가득했습니다. 그 다음엔 책상 서랍을 열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디에 숨겨뒀을까? 정아가 벽을 두드려보자 한 곳에서 다른 소리가 났어요. 벽돌 하나가 살짝 헐거워져 있었습니다. 정아는 조심스럽게 그 벽돌을 빼냈어요. 그 안에서 작은 종이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종이를 펼쳐보니 민지의 글씨였어요. 하지만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3층 지하. 매주 목요일 밤 11시. 검은 차. KTH-3947. 3층 지하. 여기 지하가 있나? 정아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청송교도소는 3층 건물이었는데 지하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야? 거기 누가 있어? 강철민 교도관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아는 재빨리 종이를 숨기고 벽돌을 원래대로 끼워 넣었어요. 아, 강 교도관님. 정아가 감방에서 나오자 강 교도관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어요. 너 여기서 뭐해? 화장실 가는 길에 잘못 들어온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기는 출입금지 구역이다. 다음부터 조심해. 네, 알겠습니다. 정아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강 교도관의 시선이 계속 따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방으로 돌아온 정아는 수진에게 조용히 메모를 보여줬어요. 이게 뭘까? 수진이 메모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거 민지가 남긴 거야? 응. 5호실 벽 속에 숨겨져 있었어. KTH-3947. 이건 차량 번호판 같은데. 그리고 3층 지하라는 게 뭘까? 여기 지하가 있어? 수진이 주변을 살피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있어. 정말? 응. 하지만 일반 죄수들은 절대 갈 수 없는 곳이야. 극비구역이거든. 정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뭘 하는데? 모르겠어. 하지만 가끔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 그리고 수진이 더욱 목소리를 낮췄어요. 가끔 죄수들이 밤에 어디론가 끌려가는 걸 본 적이 있어. 다음 날 보면 그 사람들이 없어져 있고. 어디로 끌려가? 아래쪽으로. 아마 그 지하로 가는 것 같아. 정아는 소름이 돋았어요. 민지도 그렇게 끌려갔던 걸까요? 목요일 밤 11시라고 했으니까 내일 밤이네. 정아야, 위험해. 혼자 가면 안 돼. 하지만 민지를 위해서라면. 그때 갑자기 감방 문이 열렸어요. 김정아. 강철민 교도관이 서 있었습니다. 네. 소장님이 부르신다. 따라와. 정아는 수진과 눈을 마주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신입이 소장을 만날 이유가 없었거든요. 소장실로 향하는 길, 정아는 긴장했어요. 혹시 5호실에 들어간 걸 들켰을까요? 소장실 문이 열리자 50대 중반의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이름표를 보니 최한석 소장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김정아 씨, 앉으세요. 최 소장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어요. 혹시 여기 적응은 잘 되고 있나요? 네, 그럭저럭요.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최 소장이 정아를 쳐다봤어요. 박민지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정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표정은 침착하게 유지했습니다. 누구요? 얼마 전에 여기서 자살한 죄수입니다. 혹시 아는 사이인가 해서요.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최 소장이 서류를 뒤적이더니 말했어요. 이상하네요. 박민지 씨 전화 기록을 보니 당신 번호가 있더라고요. 정아는 당황했지만 재빨리 대답했어요. 아, 혹시 잘못 걸린 전화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 오는 일이 많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최 소장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왠지 차가워 보였어요. 그럼 이만 들어가도 되나요? 네, 가세요. 아, 그리고 김정아 씨. 정아가 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여기서는 너무 호기심을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건강에 해로울 수 있거든요. 그 말이 협박처럼 들렸어요. 정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강철민 교도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장님이 뭐라고 하시던? 별거 아니에요. 적응 잘하고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강 교도관이 정아를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김정아, 여기서 이상한 짓 하지 마라. 너한테도 좋을 게 없을 거야.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들었을 거야. 조용히 지내. 감방으로 돌아온 정아는 수진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상해. 왜 갑자기 소장이 널 불렀을까? 분명 뭔가 의심하고 있어. 그리고 정아가 주변을 살피더니 귓속 말했어요. 민지 전화 기록에 내 번호가 있다고 했어. 그럼 너희가 아는 사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네.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소장이 마지막에 한 말이 협박 같았어.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아야, 정말 위험해. 이제 그들이 널 주목하고 있어. 괜찮아. 오히려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이라고? 내가 위험하다는 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잖아. 그날 밤 정아는 잠들지 못했어요. 내일 밤이면 민지가 남긴 단서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민지야, 조금만 기다려. 곧 진실을 밝혀낼게. 어둠 속에서 정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위험한 게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정아가 내일 밤 발견하게 될 충격적인 진실이 무엇일지 정말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여러분, 드디어 정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 왔습니다. 과연 어떤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목요일 밤 10시 30분. 정아는 침대에 누워있는 척하면서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수지는 이미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교도관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마침내 조용해졌어요. 정아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정아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했어요.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평소의 소극적이고 조심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훈련받은 군인처럼 정확하고 빠른 동작을 보였습니다. 감방 문을 무소음으로 열고 복도로 나온 정아는 그림자처럼 움직였어요. 20년 전 707 특임대에서 배운 잠입 기술이었지만 지금까지 그 누구도 모르고 있었죠. 지하로 가는 입구를 찾기 위해 교도소 내부를 탐색하기 시작했어요. 1층 끝쪽에서 평소에 보지 못한 철문을 발견했습니다. 여기다. 문은 전자잠금 장치로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정아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임대 시절 배운 전자장비 해제 기술을 사용했거든요. 삐삐. 조용한 전자음과 함께 문이 열렸어요. 정아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어요. 지하 1층, 2층, 3층까지 내려갔습니다. 민지가 메모에 남긴 바로 그곳이었어요. 지하 3층에 도착하자 복도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정아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복도 모퉁이에서 살짝 고개를 내밀어 보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넓은 지하 공간에 수술대 여러 개가 놓여 있었고 의료진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수술대 위에는 이게 뭐야? 정하는 소리를 낼 뻔했지만 재빨리 입을 막았어요. 수술대 위에 누워 있는 건 죄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이라고 하기엔 뭔가 이상했어요. 이번 달 목표 달성했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최한석 소장이었습니다. 네, 소장님. 신장 5개, 간 3개, 심장 하나를 확보했습니다. 의료진 중 한 명이 대답했어요. 정하는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장기 적출. 그것도 산 사람에게서 말이에요. 좋아. 중국 바이어들이 만족할 거야. 다음 주에 또 5명 준비해도. 알겠습니다. 그때 강철민 교도관이 나타났어요. 소장님, 김정아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어. 조금 더 지켜보자.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박민지처럼. 박민지는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하지만 김정아는 아직 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정아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민지가 발견한 그 끔찍한 진실이었어요. 그런데 소장님, 혹시 김정아가 박민지와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니까 성급하게 움직이지 말자. 정아가 더 자세히 들으려고 몸을 기울이는 순간 발을 헛디뎠어요. 쿵. 작은 소리였지만 조용한 지하에서는 크게 들렸습니다. 뭐야? 누가 있나? 강 교도관이 경계심을 드러내며 주변을 살폈어요. 정아는 재빨리 숨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거기 누구야? 나와. 강 교도관이 소리쳤고 다른 교도관들도 우르르 몰려왔어요. 정아는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할 때였어요. 계속 평범한 척 연기할 것인가, 아니면 진짜 실력을 보여줄 것인가. 김정아. 강 교도관이 정아를 발견하고 소리쳤어요. 너 여기서 뭐해? 정아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그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고 있었습니다. 정아의 목소리와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평소의 소극적이고 조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위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뭘 봤다고? 당신들이 사람을 죽이고 장기를 빼내는 걸 봤어요. 교도관들이 당황했어요. 이 여자가 이렇게 당당할 줄 몰랐거든요. 이 미친년이 감히. 한 교도관이 곤봉을 들고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아가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교도관의 곤봉을 잡더니 팔목을 비틀어 버렸습니다. 으악! 교도관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어요. 이 여자가 뭐야? 다른 교도관들이 놀라며 소리쳤어요. 평범해 보이던 죄수가 이런 실력을 보일 줄 몰랐거든요. 모두 덤벼. 4명의 교도관이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정아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정아는 20년간 봉인해뒀던 진짜 실력을 드러냈습니다. 첫 번째 교도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두 번째는 목을 조여 기절시켰어요. 세 번째는 복부에 정확한 타격을 가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게 가능해? 네 번째 교도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너 대체 누구야? 최한석 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아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707 특임대 출신 김정아입니다. 그리고 박민지의 친구죠.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707 특임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였거든요. 특임대라고? 네. 20년 전에 전역했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더군요. 정아가 완벽한 격투 자세를 취하자 교도관들이 공포에 질렸어요. 그럼 너는 처음부터 여기 들어올 계획이었다는 거냐? 맞습니다. 민지를 죽인 놈들을 찾기 위해서 말이에요. 강철민 교도관이 무전기를 잡으려 했지만 정아가 더 빨랐어요. 순식간에 다가가서 무전기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제 게임이 바뀌었네요. 정아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났어요. 당신들이 민지에게 했던 걸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각오하시길. 이 미친년이 여기서 나갈 생각은 하지도 마. 최 소장이 소리쳤지만 정아는 웃기만 했어요. 나갈 생각 없어요. 여기서 끝장낼 생각이거든요. 그 순간 지하 3층에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아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시작이네요. 여러분, 이제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평범해 보이던 이 여성이 보여줄 진짜 실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끔찍한 교도소에서 어떤 정의를 실현할지 정말 눈을 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정아가 발견하게 될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끔찍한 조직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경보음이 울리자 지하 3층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의료진들은 황급히 증거를 인멸하려 했고 교도관들은 정아를 포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아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강철민 교도관이 최한석 소장에게 대피하라고 소리쳤지만 소장은 오히려 정아를 향해 다가왔어요.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소장이 정아를 향해 총을 겨누며 말했어요. 자신들의 사업을 방해할 수 없다면서 말이에요. 정아가 사업이냐고 비웃으며 물으니까 소장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며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리고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라 국제적인 네트워크라는 거였어요. 한국과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잇는 거대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정아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생각보다 훨씬 큰 조직이었던 거죠. 정아가 민지는 왜 죽였냐고 물으니까 소장이 박민지가 너무 깊이 파고들었다고 대답했어요. 조직의 핵심까지 알아버렸다는 거였죠. 강 교도관이 덧붙여서 설명했어요. 박민지가 중국 파트너들의 신원까지 파악했기 때문에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이에요. 정아가 어떻게 죽였는지 물어보니까 소장이 악독하게 웃으며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박민지를 지하로 끌고 내려와서 마취시킨 다음 살아있는 채로 장기를 하나씩 적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장기들을 다 빼낸 후에 심장을 마지막에 꺼냈다고 했습니다.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소장은 박민지가 마지막까지 의식이 있었을 거라고 덧붙였어요. 정아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만 해도 견딜 수 없었거든요. 강 교도관이 계속해서 시체 처리 방법까지 설명했어요. 다른 시체를 가져다가 목을 매달아서 자살로 위장했다면서 완벽한 범죄였다고 자랑했습니다. 정아가 지금까지 몇 명을 죽였냐고 물으니까 소장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많지만 아마 100명은 넘을 거라고 말이에요. 소장은 매달 10명씩 처리한다고 했어요. 주로 천애고아들이나 사회에서 관심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서 누가 죽어도 찾는 사람이 없다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정아는 이들이 얼마나 악독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소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중국 바이어들이 매달 정해진 숫자를 요구한다는 거였어요. 신장 10개, 간 5개, 심장 3개씩 말이에요. 강 교도관이 돈 얘기까지 덧붙였어요. 한 세트당 5억 원씩이니까 한 달에 수십억 원씩 벌어들인다면서 이런 돈 되는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아가 교도소 전체가 범죄 조직이냐고 물으니까 소장이 당연하다고 대답했어요. 소장부터 교도관, 의료진, 심지어 일부 죄수들까지 모두 조직원이라고 했습니다. 정아는 이제 이해했어요. 왜 민지가 혼자서는 이 조직을 막을 수 없었는지 말이에요. 소장이 정아도 이제 끝이라며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정아가 움직였어요. 번개처럼 몸을 굴려서 총탄을 피하고 동시에 바닥에 떨어진 의료기구를 집어 던졌습니다. 메스가 소장의 손목에 박히면서 권총이 떨어졌어요. 다른 교도관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지만 정아는 이미 다음 행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수술대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의료 장비들을 이용해서 적들을 막아섰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배운 즉석 무기 활용 기술이었어요. 소장이 교도관들에게 정아를 죽이라고 소리쳤지만 정아는 오히려 웃고 있었어요. 정아가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해보자고 말하며 수술용 전등을 차서 터뜨렸어요. 지하실이 어두워지자 정아의 진가가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교도관들이 당황하며 서로를 찾았지만 정아는 이미 그들 뒤에 있었어요. 하나씩 차례대로 제 앞에 나갔습니다. 목을 조이거나 급소를 타격해서 기절시켰어요. 소음도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강철민 교도관이 겁에 질린 채 주변을 둘러봤어요. 방금 전까지 있던 동료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거든요. 뒤에서 정아의 목소리가 들렸고 강 교도관이 돌아보는 순간 정아의 주먹이 그의 턱을 가격했어요. 쓰러진 강 교도관을 내려다보며 정아가 말했어요. 민지를 죽인 걸 후회하게 해주겠다고 말이에요. 그때 비상조명이 켜지면서 지하실이 다시 밝아졌어요. 최한석 소장만이 구석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소장이 죽이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정아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죽이지는 않겠지만 이 모든 걸 세상에 고백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소장이 누가 믿겠냐며 소리쳤지만 정아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방금 전 대화를 모두 녹음했다면서 이제 그들 목소리로 모든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정아는 지하실에 있는 모든 증거물들도 경찰에 넘겨주겠다고 했어요. 수술 도구들, 장기 보관함들, 그리고 피해자들의 신원을 기록한 서류들까지 모든 게 증거였습니다. 정아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민지에게 이제 복수가 시작된다고 중얼거렸어요. 그때 갑자기 지하실로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 계단을 뛰어내려오는 소리였습니다. 경찰이라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이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수진과 함께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수진이 정아에게 괜찮냐고 물으니까 정아가 어떻게 여기에 왔냐고 놀라며 물었어요. 수진이 미안한 표정으로 자신에게도 비밀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자신이 국정원 요원이라면서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위장 수감된 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반전이었어요. 수진도 정아처럼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교도소에 들어온 거였던 겁니다. 정아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냐고 물으니까 수진이 정아의 정체도 알고 있었고 도와주려고 했던 거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더 큰 반전이 남아 있어요. 이 거대한 조직의 진짜 배후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제 정말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날 시간입니다. 과연 이 모든 악행의 진짜 배후는 누구일까요?
경찰들이 최한석 소장과 강철민 교도관을 체포하면서 지하실이 어수선해졌어요. 하지만 정아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아가 수진에게 정말 국정원이냐고 물으니까 수진이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정아를 만나게 되었다면서 말이에요. 수진이 정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고생 많았다고,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정아는 아직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정아가 수진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왔냐고 말이에요. 자신이 혼자서 지하로 내려온다는 걸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리고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정아는 직감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정아가 다시 한번 물었어요. 수진이 정말로 국정원이냐고 말이에요. 수진이 당연하다며 왜 그런 걸 묻냐고 대답했지만 목소리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정아가 그럼 국정원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수진이 지금은 비상 상황이라서 그럴 수 없다고 둘러댔어요. 그때 경찰 중 한 명이 정아에게 다가와서 고생했다고 인사했어요. 자신들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온 수사관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정아가 검찰에서 왔냐고 의아해하니까 그 사람이 이수진이 자신들 내부 수사관이라고 설명했어요. 검찰 내부 부패 척결팀이라고 했습니다. 정아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수진의 말이 계속 바뀌고 있었거든요. 정아가 국정원이 아니라 검찰이냐고 물으니까 수진이 미안한 표정으로 보안상 거짓말을 해야 했다고 사과했어요. 하지만 정아는 아직도 뭔가 이상했어요. 수진의 행동과 말이 계속 바뀌고 있었거든요. 정아가 수진에게 물었어요. 그럼 처음에 횡령죄로 들어왔다는 건 거짓말이었냐고 말이에요. 수진이 그건 위장이었다고 대답했어요. 정아가 계속 추궁했어요. 그럼 민지를 어떻게 알았냐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민지 얘기를 했잖냐고 말이에요. 수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거라고 대답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정아는 뭔가 결정적인 단서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정아가 수진을 자세히 바라보며 물었어요. 민지가 죽기 전에 만났던 검사가 혹시 수진이냐고 말이에요. 민지가 마지막에 만나려 했던 검사가 이수진이었다고 들었다면서 수진이 왜 여기 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정아가 계속 추리했어요. 민지가 만나려던 검사라면 민지가 조사하던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거잖냐고. 그럼 민지가 교도소 관련 사건을 조사한다고 했을 때 도움을 준다고 했던 그 검사가 바로 수진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아의 눈이 번뜩였어요. 그럼 민지가 여기 들어오게 된 것도 죽게 된 것도 모두 수진과 관련이 있다는 거냐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너무 섬뜩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와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역시 특임대 출신이라며 눈치가 빠르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 자신이 이수진 맞지만 검찰 내부 수사관은 아니라고 고백했어요. 자신이 바로 이 조직의 진짜 보스라고 밝혔습니다. 그때 수진이 손짓을 하자 경찰로 변장했던 사람들이 모두 정아를 향해 총을 겨눴어요. 정아가 놀라며 뒤로 물러났고 수진이 차갑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최한석이나 강철민은 그냥 실무자들이었다고, 진짜 우두머리는 바로 자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아가 믿을 수 없어 하며 수진이 민지를 죽인 거냐고 물으니까 수진이 맞다고 대답했어요. 박민지가 너무 깊이 파고들어서 자신을 찾아내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진이 악독하게 웃으며 계속 설명했어요. 민지가 검찰 내부에 이 조직과 연결된 사람이 있다는 걸 눈치챘고
그래서 수진을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아가 그래서 민지를 함정에 빠뜨린 거냐고 물으니까 수진이 똑똑하다며 인정했어요. 민지에게 조폭들과 싸우게 만든 것도 자신의 계획이었다고 교도소에 들어오게 해서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아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정아가 그럼 자신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냐고 물으니까 수진이 당연하다고 대답했어요. 정아가 교도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같은 감방에 배치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이 정아를 이용하려고 했다고 설명했어요. 정아가 진실을 찾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증거를 없애도록 유도하려던 거였다고 말이에요. 수진이 계속 자신의 계획을 자랑했어요. 최한석과 강철민은 너무 눈에 띄어서 언젠가는 잡힐 가능성이 있었다면서 그래서 정아를 이용해서 그들을 제거하려고 했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아가 너무 똑똑해서 문제가 됐다고 진짜 진실까지 찾아낼 줄 몰랐다고 말했어요. 정아는 모든 상황을 이해했어요. 수진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말이에요. 정아가 이 사람들도 진짜 경찰이 아니냐고 물으니까 수진이 맞다고 대답했어요. 자신의 부하들이라면서 이제 정아도 민지처럼 조용히 사라져야 한다고 협박했습니다. 수진이 손을 들어 신호를 주려는 순간 정아가 말했어요. 한 가지 놓친 게 있다고 말이에요. 수진이 뭐냐고 물으니까 정아가 웃으며 자신도 바보가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정아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며 이게 뭔지 아냐고 물었어요. 발신기라면서 자신들 대화를 실시간으로 송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누구한테 송신했냐고 다급하게 물었어요. 정아가 진짜 경찰들한테라고 대답하는 순간 지하실 입구에서 진짜 경찰들이 나타났어요. 특공대원들이 우르르 들어와서 모두 무기를 버리라고 소리쳤어요. 수진이 당황하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포위당한 상태였어요. 정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민지에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다고 민지를 죽인 진짜 범인을 잡았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수진이 체포되면서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정아가 아직도 모른다면서 이 조직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 계속 소리쳤어요. 자신도 그냥 중간 보스일 뿐이라면서 진짜 큰 손은 따로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조직은 정부 고위층까지 연결되어 있다면서 정아 같은 개미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줄 아냐고 소리쳤어요. 정아는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아직도 더 큰 적이 남아있다는 걸까요? 여러분, 과연 이 거대한 조직의 진짜 우두머리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정아는 정말로 모든 적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순간입니다. 과연 정아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수진이 체포된 지 일주일 후 정아는 특별 면회실에서 검찰 수사관들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김정아 씨,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수석검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이수진의 자백으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3년 동안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되었던 거군요. 정아는 묵묵히 듣고 있었어요. 숫자로 들으니 더욱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이수진이 말한 정부 고위층 연루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이미 몇 명의 고위 공무원들이 소환 조사를 받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정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런데 김정아 씨,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무슨 제안이요? 국정원에서 정식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요. 이번 일로 당신의 능력이 입증됐거든요. 정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하지만 사양할게요. 왜요? 이런 조직 범죄를 척결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될 텐데. 저는 이제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민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으니까요. 수석검사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권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특별 사면 절차를 밟아드리겠어요. 이번 공로로 즉시 석방될 예정입니다. 그날 오후 정아는 청송교도소를 나섰어요. 입소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복수를 완성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허탈감도 있었어요. 교도소 앞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박민지의 어머니였습니다. 정아야. 민지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정아를 안아주었어요. 고마워. 우리 민지를 위해서 이런 위험한 일까지.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더 일찍 알았다면 민지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무슨 말이야? 내가 아니었다면 민지는 그냥 자살한 사람으로만 기억됐을 거야. 민지 어머니가 정아의 손을 꽉 잡았어요. 덕분에 우리 민지가 정의를 위해 싸우다 죽었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됐잖아. 그 말을 듣자 정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민지는 정말 좋은 친구를 뒀구나.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행복했을 거야. 이틀 후 정아는 민지의 묘소를 찾았어요. 하얀 국화꽃을 들고 말이죠. 묘비에는 박민지 정의를 위해 살다 간 사람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이수진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민지는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나왔어. 정아가 무덤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드디어 다 끝났어. 널 죽인 놈들 모두 잡혔어. 그리고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너처럼 당하는 일이 없을 거야. 바람이 불어와서 정아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마치 민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정아야. 미안해, 민지야. 더 일찍 눈치챘어야 했는데. 그럼 너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정아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지야, 약속할게. 내가 추구했던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볼게. 비록 국정원에서 일하지는 않지만 내 방식대로 말이야. 그때 정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정아 씨, 저 김영희예요. 민지 직장 동료. 장례식 때 만났던 그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사실 부탁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민지가 하던 일을 이어받을 사람이 필요한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무슨 일인가요? 인권 변호사 일이에요. 약자를 도와주는 일이죠. 민지가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일이거든요. 정아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저는 법학 전공도 아니고. 괜찮아요. 변호사 자격은 없어도 상담사로 일할 수 있어요. 특히 정아 씨 같이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정아는 민지의 묘비를 바라봤어요. 마치 민지가 해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해보겠어요. 정말요? 고마워요. 전화를 끊은 정아는 민지에게 말했어요. 민지야, 내 뜻을 이어받을게. 내 방식대로지만 너를 따라가 볼게. 그로부터 6개월 후 정아는 서울의 한 인권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매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을 도와주고 어떤 날은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을 상담해줬어요. 정아 씨, 정말 고마워요. 정아 씨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오늘도 한 분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어요. 천만에요. 어려울 때는 언제든 연락하세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정아는 민지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민지야, 오늘도 내 목까지 열심히 살았어. 사진 속 민지가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뉴스에서 청송교도소 사건의 후속 보도가 나왔어요. 이수진과 연결된 정부 고위 공무원 5명이 추가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국제장기매매 조직의 중국 측 우두머리도 체포되어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입니다. 정아는 뿌듯한 마음으로 뉴스를 봤어요. 정의가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앵커 멘트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교도소 인권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지원법도 제정될 예정입니다. 정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지야, 봤지? 내가 원했던 세상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정아와 민지가 보여준 진정한 우정과 정의에 대한 신념은 계속될 거예요. 때로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누군가를 위해서라면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우정은 죽음조차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부당함과 불의가 많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정아와 민지 같은 사람들이 있는 한 희망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신다면 작은 관심이라도 가져보시길 바라요.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씩 더 나은 곳이 될 테니까요. 오늘 정아와 민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정한 우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때로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누군가를 위해서라면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걸 느끼셨길 바라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의리 있는 친구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또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감동받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아처럼 용기 있게 정의를 위해 싸운 실제 인물들의 이야기도 더 준비해드리고 있어요. 이런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찾아서 전해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